이번에는 정책 테마는 거의 안 움직였죠. 그리고 또 인물 테마만 막 움직이다가 오늘은 이제 완전히 이제 퇴장하는 분위기고, 원전 관련된 쪽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얘기 나오는 뭐 건설이나 이런 쪽도 공약이었지만 공약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되겠죠. 액션 플랜이겠죠. 이런 게 확인이 돼야 좀 더 시장이 좀 같은 테마라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어제, 오늘 네. 도대체 유럽 증시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오늘 8%씩 오른 이유가. 나스닥은 4% 가까이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보고 유럽 갔다 오라고 얘기밖에 안 들리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 시장이. 네, 어제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독일 지수입니다. 네. 네, 독일 지수 거의 이틀 동안 지난번에 하락했던 부분을 거의 다 돌려놨었죠. 그래서 빠르게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뭐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될 것들은 많죠. 지금 일단 전쟁이 좀 뭔가 좀 휴전으로 갈 만한 기미가 보인다. 한쪽씩 발을 뺐다라고 하지만 또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그 영역 관련돼서 뭐 우리는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너무 오래 가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변화는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중국이 중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나왔었던 유가부터 원자재 가격을 급락시켰던 대표적인 요인들이 아무래도 또 증산에 관련된 얘기들, 베네수엘라 등장, 그래서 메이커로 등장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또 우리가 총대를 맬 테니까 다 좀 증산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도 하나 영향을 끼쳤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잠잠합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한번 사건이 있은 뒤로 미국이 약간 편을 안 들어줬다는 것 점에 좀 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왕세자 이렇게 이런 관련된 뉴스 있었죠?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봐 주세요. 왕세자 잃었었죠? 네, 그게 이름을 제가 까먹어가지고 그분. 우리 왕세자 있다 치고. 네, 그분 뭐 약간 좀 피살 얘기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정세가 약간 좀 미국의 말을 안 듣게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봐야 되겠고,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가도 고점 대비해서 급락을 하고 원자재도 같이 변화가 나오는 상황 쪽에서 좀 뭔가 좀 풀릴 것 같다라는 상황 쪽에서 나왔는데,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뭔가 결정돼서 액션이 확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란이 등장해야 되는데 끝에 합의 조항 쪽에서 아직 난관을 좀 겪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는 거 대비해서 베네수엘라가 그만큼 역할을 해주느냐, 아직 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심리적으로 그동안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강한 반발매, 이 정도로는 예측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뭐 벌어진 것 없이 이제 좀 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지만 또 다음 주까지 FOMC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 그래도 올라왔다라는 거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지난번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물가 수준이 높다게 되면은 연준이 또 어떤 액션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아직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한 12개가 막 머리 왔다 갔다 해서 두들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아마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그러지 않나. 자, 일단 네. 우리 대선은 이제 끝났어요. 그 어느 후보를 지지하셨던 이미 끝난 문제니까. 네. 자, 이제 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최선의 투자자로서의 도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투자자의 도리라는 건 결국 앞으로의 정책 방향, 당선된 사람이 어떤 후보의 네. 그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네. 어떻게 그 가운데서 돈을 벌 기회를 찾을 것이냐, 이건데. 네. 일단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야당이 당선이 되면은 원전주가 좋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어떻게 뉴스에 팔아라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성장주가 네이버, 카카오 정말 10% 가까이 오르고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현상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좀 허를 찔렸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보통 이제 야당 후보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분야 건설, 원자력하고 이런 몇몇 개 섹터만 보다가 의외로 또 어제 미국 시장의 동향과 같이 연결되는 게 이런 또
어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주,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이 움직이는데 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뭐 게임도 좀 재미없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아침에 좀 강하다가 다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섹터마다 변화가 좀 더 다른 측면들이 들어온다는 게 좀 특이한 현상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보통 대선 전에 그러니까 대선이 막 막바지에 들고 이제 보통 이제 공약들 발표하고 그러려면 그때쯤에 보통 이제 인물 테마라든가 뭐 정책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정책 테마는 거의 안 움직였죠. 뭐 움직였다고 그래봐야 뭐 살짝 좀 고개를 든 정도. 그리고 또 인물 테마만 막 움직이다가 오늘은 이제 완전히 이제 퇴장하는 분위기고. 그러면 이 사이 쪽에서 그동안에도 저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제 당선인이죠. 네, 당선인. 죄송합니다. 예. 당선인의 공약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번에는 정책 얘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자극적인 거에 파묻힌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거기서 이것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앉아서 아유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예. 계속 비방만 하고 있구나. 아니면 막말 하셔도 돼요. 뭐 어차피 그 악플은 우리 김 대표님의 것이니까. 이제 끌려가면 안 되니까요. 예, 그거는 자제를 하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는 좀 잊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그 전에 정책 효과와 관련된 시장에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인수위원회 꾸려지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적인 방향들 보통 기존의 대선 끝나고 이 후보들이 그때쯤 해서 이제 중요한 변화들을 또 해서 막 브리핑 하듯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약간 브리핑에서 막 뒤에서 뭐 막 쏟아지면서 한반도 막 쭉 올라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주된 공약들 적어도 한 뭐 중점 추진 과제 뭐 5가지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확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변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러면 지금 원전 관련된 쪽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얘기 나오는 뭐 건설이나 이런 쪽도 공약이었지만 공약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액션 플랜이겠죠. 이런 게 확인이 돼야 좀 더 시장이 좀 같은 테마라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는 일단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시면서 근데 거기서는 아마 그래도 할 얘기는 좀 많지 않나라는 쪽인데 근데 여기서 또 구분을 해야 될 게 혹시나 이제 여당 후보였었으면은 지금 의회랑 같이 장악을 하는 꼴이죠. 그렇죠. 네. 일단 네. 오늘 일단 훈훈해요. 그동안 정말 뭐 살벌했는데 네. 이게 반등이냐 일시적인 네. 아니면 좀 이제 추세 우리 지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코스피가 그래도 깨지지 않고 바닥을 지키면서 버텨주는 거 네. 어찌 됐든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이제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네, 지금 시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딱 코스피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그래도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그 지난번 저점대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반등은 나오는데 근데 오늘 동향을 일단 오늘자리만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그러면 아시아 시장을 볼까요? 네. 아시아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지금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강하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니케이 지수도 오늘 올라오는 거 이제 하반 오후에는 좀 올라오네요. 아까는 좀 약했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대만 지수, 상해 종합 지수 이런 네. 쪽도 거의 그러니까 국내 시장과 좀 비슷한 정도. 근데 낙폭이야 조금 중국 쪽이 최근에 좀 깊었다가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상해 종합 지수 급락을 하다가 돌려놓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참 저기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를 돌리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외풍이 불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런 변화 쪽에서 오늘 또 하나 변수가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반결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후장에 어떤 패턴들이 나올 것인가라고 봐서 쓰게 되면은 지금 기준은 그나마 조금 낮긴 납니다. 뭐 연기금 들어오고 기관들 들어오면서 근데 아직 그렇다고 그래서 이 패턴 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거의 관망이죠. 현선물 모두 다 관망인데 오후 때 보통 이렇게 되면 한 2시쯤에 어느 쪽의 방향을 잡아가느냐. 특히 선물 잡아가고 현물은 약간 뒤따라서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이런 쪽에서 혹시나 선물 옵션 동실이
만기일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갔던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네. 근데 원래 그 변동성은 마지막 30분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오후 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한 오후에 2시 넘어서부터. 근데 이게, 한번 쭉 밀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거기다가, 밀듯 하다가 그냥 쭉 올려버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수급 동향들도 같이 띄워놓고 보시되, 근데 지금 기조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2680에서 들어오는 자리는 또 단기 추세 저항권에 딱 맞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일부터 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지금 나온 뉴스를 갖고 그냥 또 쭉쭉 올라갈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또 시간외에서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여전히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이 부분만 가지고 시장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라고 보기에도 또 애매합니다. 게다가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아마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판단할 게 많고 볼 게 많은 상황 쪽에서 주식을 편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계속 무조건 모아가야 돼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 심리 자체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되면은 차라리 그런 거 다음 주까지 보자. 다음 주까지 보고 어차피 변동성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바닥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뭔가 확인이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 이제 성장주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카카오. 네. 오늘 뭐 아까 8%가 7% 이상 오르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시적인 반등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아마 기대감일 것 같은데 이 기대감이 팩트인지 아니면 기대감에 불과할 것인지. 이번에 나왔던 이제 공약 중에 그 디지털 정부,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육성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지난 정부에는 좀 여러 가지 규제도 있었고 압박도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약간 보수 정당이 친기업 쪽이라는 인식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근데 친기업이면 뭐 카카오 네이버만 친기업입니까? 다 친기업이겠죠. 다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변화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먼저 출발한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성장주 또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체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임금 인사 그러니까 임금에 따른 인건비의 부담들은 상당히 커서 이게 또 하나의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었다라는 쪽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다 올려줬지 않습니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떤 압박들은 좀 덜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인건비 쪽일 텐데 그쪽은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뭐 거기서 지금 시장에서 좀 더 활기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금리는 인상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막 또 정말 오랜만에 또 이 중기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과거에 언제였냐면 작년 11월 달에 안착할 듯 말 듯 하다가 이렇게 쭉 밀려지고 근데 오늘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게 되면은 근데 이 정도 거래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높아지겠죠. 근데 이걸 오늘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냥 오늘 했으니까 내일부터도 그냥 쭉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살짝 확인도 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시도는 하는데 안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 초까지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항이 나오는 가격가 10만 5천 원. 지난번에도 저한테 카카오 말씀하셨을 때 10만 5천 원 말씀드렸거든요. 여전히 이 정도는 일단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비싸게 사셨다고 하더라도 살짝 좀 줄이셨다가 다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단계로 돼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거래량 딸리면서 올라가니 네.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정말 많이 급락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싸지어 있는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으니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그건 반대 같습니다. 눌림목을 기다리자. 차라리 그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런 중기 저항선 안착할 때 보면은 깜짝이야. 네.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갔다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크게 안 밀리고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좀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면 차라리 단기적으로 내가 카카오를 사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 약 한 97,000원대 부분 정도에서 또 지지는 한번 96,700원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거라도 1,000원이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지금 우리 아까 정책 수혜주가 네. 무엇이 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인수위가 예.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서 발표하는 어떤 공약 이것을 한번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미 워낙 부동산 문제로 이슈가 컸었기 때문에 네. 많은 이야기를 또 했었고 후보들이 네. 일단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당선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건설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한번 흐름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보니까 제일 강한 쪽이 대형 건설사와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인 것 같고요. 오늘 센 쪽 뭐 GS건설부터 또 현대건설도 지금 또 거의 비슷한 움직임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뭐 또 DLENC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강한 변화로 나오고 있는데 DLENC는 약간 뭐 음봉이네요. 시작부터 강했지만 근데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결국에는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서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라고 하게 되면 내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해외 쪽은 아직은 뭐 추가적인 변수겠고요. 근데 내수를 바라봤었을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후보의 차이는 민간 쪽을 더 이번 야당 후보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 거의 이제 완화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오다 보니까 벌써 전화가 와요. 뭐 어떤 전화요? 제가 예전에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말에. 뭘 내나요? 이제 부동산을 부동산을 재건축 쪽에 있다 보니까 내놨다가 그냥 일주일 만에 뺐습니다. 그냥 빼고 그냥 기다리자. 지켜보자. 예. 그랬는데 벌써 그때 그걸 알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벌써 아침부터 와서 다시 내놓을 의사가 있느냐. 그만큼 이제 몰리나 봐요, 다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게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는 뭐 GS건설인가요? 그렇죠. GS건설하고 현대건설 같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렇죠. 네. 대형사들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네. 예상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35층 이상으로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용적률의 변화가 또 빠르게 적용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뻔한 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은 부시고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쪽도 챙겨보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IS 동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IS 동서 예, 이 회사는 오늘도 안 빠지네요. 이 정도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건설 쪽을 가면서 예전에 요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자재. 네, 건자재 타일 아시네요. 네, 남성용 변기 가면 항상 그러셨던 고무줄. 타일은 여성용가도 있어요. 안 가봤으니 제가 가면 좀 나쁜 사람 어디에나 다 화장실은 다 네. 타일이 붙어 있어요. 포도리한테 잡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있겠죠. 예, 참 네. 편향적이네요 제 생각이. 네.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그쪽을 사업을 정지했습니다. 매각하고 거기다가 앞으로 동력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건자재 폐기물 쪽을 계속 강화를 시켜서 지금 뭐 인선 ENT나 세안환경 그리고 또 이런 전반적인 회사들을 다 인수해서 코인텍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수주를 좀 브랜드는 약하지는 하지만 수주를 하게 되면 같이 건설 폐기물 쪽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수직 계열화된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시장에선 또 많이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런 쪽의 시장에 또 하나의 틈새도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난번에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회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한샘입니다. 아, 한샘. 네. 이 회사가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 안착하면서 눈길이 갔죠. 이렇게 움직인다 보면은. 그래서 아마 일단은 한계가 지금 한 9만 원대 초입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근데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쪽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하나의 강점이 있는 게 B2B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오피스텔을 짓는다 아니면 소형평수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 가구나 이런 게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하면서 B2B의 강자로 떠오르는 것도 하나의 매출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이런 쪽도 생각하게 되면 물론 원자재는 다 올랐죠. 근데 B2B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은 가격 정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게 네.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주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말씀대로라면 이제 좀 더 들고 갈 만하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테니 네. 이거잖아요. 네. 모멘텀이. 네. 그거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원전주란 말이죠. 그렇죠. 원전주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확장될 수밖에 없는 탈원전에서 오히려 네. 원전 강국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신문 기사들 제목 그렇게 뽑아놨던데. 맞습니다. 그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뭐 한전도 그렇고요. 오늘이 뉴스에 팔아라 같이 꼭지에서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일단 두산중공업을 사례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심리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이나 마찬가지로 한전기술이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원전 기술과 관련돼서 알려주는 회사였는데, 근데 지금,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걸 또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탈원전 기조가 나가다 보니까 이때, 몇몇 기사를 보고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 거기서, 원전 기술자들이나 뭐 한 4,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진짜 장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 흩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쪽에 기술 노하우가 많은. 그렇죠. 예. 기술자들, 연구진들 이런 쪽이. 그래서 뭐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해외로도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원전 쪽으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불러들여야 되겠죠. 오실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분들의 영역이지만,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한번 이제 사업부가 많이 축소가 되고 좀, 이건 약간 사양식으로 됐다가, 거기서 정책이 바뀐다고 다시 부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하긴 뭐 이번에 미국에서도 보니까 일자리 잃은 사람 일자리 다시 그 회복시키는데 구인 광고는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인다. 원래 자리대로. 비슷한 뉘앙스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집에서 그냥 대기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정부에서도 그냥 먹고 살 만한 돈은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일 나가야 돼 하다가 이제 임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젠 돈도 좀 떨어지고 가야지 하고 있는 현상인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이런 촉매제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